다고 밝혔습니다. 또 해당 곤충은 외부 유입 흔적은 발견되지 않아 실내 목재인 문틀 틈에서 서식 이동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에 확인된 외래 흰개미류는 인체에 해를 끼치지는 않는 것으로 파악됐지만 건조한 환경에서 서식하는 생태적 특성상 전통 한옥 등 목재 건축물과 자재에는 큰 피해를 미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동거녀와 택시기사를 잇따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기영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오늘 강도살인과 사체 유기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기영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이기영은 함께 살던 여성을 살해해 시신을 유기하고 음주운전 사고를 낸 뒤 택시기사를 유인해 살해한 뒤 시신을 옷장에 숨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어제 오후 충북 음성에서 77살 A씨가 몰던 승용차가 인도로 돌진해 하교 중이던 중학생과 고등학생 2명이 치여 숨졌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전국적으로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내일은 전국 대부분 지방이 대체로 맑겠지만 밤부터 수도권과 강원 영서 지방은 대체로 흐려지겠습니다. 내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 호남과 경북 내륙, 경남 서부 내륙에는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서울지방 현재 기온 22도입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KBS. 김성환의 시사야. 하루의 마무리, 오늘도 함께 하시죠. 시사평론가 김성환입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시찰단의 구성과 활동 범위가 확정됐지만 실효 채취가 불발되고 시찰단 명단이 비공개에 붙여지면서 정치권의 공방은 더욱 거세지는 분위기인데요. 한 주간 있었던 정치권 움직임, 뉴스 외전에서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가 오늘 개막했습니다. 창광국 자격으로 초청받은 윤석열 대통령은 한일 정상회담을 비롯해 주요국 정상들과 연이어 만남을 가질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어떤 외교적 성과를 기대할 수 있을지 더 깊이 들여다보는 인터뷰 시간에 전문가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김성환의 시사에는 청취자 여러분들의 관심과 참여 기다립니다. 방송 내용과 관련해 의견 있으신 분들은 문자 보내주십시오. 당첨된 분들께는 모바일 쿠폰 보내드릴 텐데요. 참여하실 번호는 샵 9730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또 저희 방송을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시청 또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KBS 1라디오 채널 들어오셔서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그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소득은 그대로인데 훌쩍 오른 물가 탓에 살림살이가 빠듯해진 분들 많으실 텐데요. 실제로 외식 물가가 29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대표적인 서민 음식인 삼겹살 1인분이 2만 원에 가까워졌다고 하죠. 여기에 전기, 가스 등 에너지 가격까지 오르면서 물가를 더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는데요. 청취자 여러분의 가게 사정은 어떻습니까? 이런 가운데 국내 식품업체들이 올해 1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2년 동안 3차례 이상 제품 가격을 올린 라면업계의 경우 1분기 영업이익이 85%가 넘게 늘어난 곳도 있다는데요. 해외 실적이 개선됐다는 이유를 들고 있지만 소비자 고통을 외면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식품업계는 지난해 초부터 밀가루와 식용유 같은 원자재 가격이 인상됐다는 이유로 과자와 라면, 빵 같은 가공식품 가격을 줄줄이 올렸는데요. 지난해 하반기부터 원자재 가격이 다시 하락했지만 제품 가격은 유지부동입니다.
소비자 부담은 그대로 둔 채 가격 인상 효과만 톡톡히 보고 있는 건데 이런 상황 어떻게 봐야 할까요?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소비자들의 장바구니 부담이 식품업체의 출고가 인상폭보다 훨씬 크다는 분석을 내놓은 바 있는데요. 지금이야말로 식품업계의 고통 분담이 필요한 때가 아닐까요? 우리가 그동안 정유업계와 금융권의 자성을 촉구하면서도 식품업계에 대해서만 관대한 시각을 가졌던 건 아닌지 한 번쯤 생각해보면 어떻겠습니까? 오늘 밤 당신 안에 꿈틀거리는 지식 충전 본능이 깨어납니다. 여러분의 자유탐구 영역 김성환의 시사야. 한 주간 있었던 정치권 움직임 꼼꼼히 분석해보는 시간입니다. 뉴스의 외전 늘 함께해 주시는 두 분입니다.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김민하 시사평론가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금 뭐 일종의 동아시아에서 가장 큰 국제 외교 무대가 펼쳐졌다 이렇게 또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윤석열 대통령이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일본을 방문했습니다. 예. 기대할 만한 외교적 성과를 꼽는다면 두 분은 어떤 걸 꼽으실 수 있을까요? 심리적으로 뭐 주목하는 현상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우선적으로 또 집중적으로 분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네. 이유는 뭐냐면 미국 대통령을 만난 지도 뭐 그렇게 오래 지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렇죠. 또 기시다 후미오 총리와는 이미 셔틀 외교를 2주 전에 만났으니까 그래서 저는 아주 중간에 뭐 크게 달라질 게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심리적으로 주목하는 또 만났네 또 어떤 것에 좀 더 우리 국민들이 뉴스를 보면서 주목을 할까 그게 집중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외교적 성과는 물리적 성과와 심리적 주목을 우리가 이제 이야기하는데 네. 이 두 가지가 물리적 성과와 뭐 경제 효과라든지 그다음에 심리적으로 대통령이 또 굉장히 친교가 또 외국 정상과 외교가 잘 됐을 때 그게 합해졌을 때는 말 그대로 지지율이 껑충 뛰어오를 수 있지만 심리적 주목이 될 때는 대체적으로 이번의 경우에는 지지층이 이제 재결집하는 것 정도하고 또 무당층에서 조금 뭐 결집할 수 있는 지지를 조금 뭐 더 늘낼 수 있는 그 정도가 되지 않을까 보고 이제 물리적 성과가 없는 이유는 뭐냐면 일단 이번 동아시아에서 가장 큰 외교 무대가 G7 중심입니다. 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끝자락에 물론 그 사이에 당장 내일부터도 뭐 숨가쁜 그런 정상과의 만남이 예정돼 있습니다. 네. 또 돌아와서도 또 독일 총리와 또 이 폰디어 라이덴 또 EU 또 의장과도 또 만남이 예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결과적으로는 일본과의 심리적 주목 효과는 뭐냐 하면은 바로 위령비를 가는 거겠죠. 이게 오부치 게이조 전 총리가 위령비를 방문하고 난 이후에 다시 이제 주목을 받는 이 상황이 이제 주목받을 수 있을 것 같고 바이든 대통령은 사실 마음은 지금 워싱턴에 가 있어요. 이 부채 한도 상한 네. 이것 관련해서 예. 사실 못 올 뻔하다고 온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하고는 일본의 이 한미일 정상회담을 하면서 안보 협력을 강화합시다. 이런 상징적 효과 정도 우리가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심리적인 부분들을 강조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대통령이 사실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제일 좋은 무대는 외교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국제 뭐 외교 무대에 가서 외국 정상들하고 굉장히 긴박하게 정상회담을 갖고 일정하게 성과를 갖고 오면 국민들의 기대치가 확실히 높아지는 효과들이 나타나는 경우가 왕왕 있었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네. 이번에도 좀 그렇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김민하 평론가는 준 일본 전문가잖아요. 아닙니다. 책도 쓰신 걸 제가 읽어본 적이 있는데 아니 뭐 전혀 아닙니다. 그 이번에 이제 히로시마에서 이제 정상회의가 열리기 때문에 뭐 남다른 일본 측에서는 굉장히 남다른 의미를 부여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왜냐면 원폭 피해 지역이기도 하고 뭐 그런 얘기들도 하더라고요. 히로시마 같은 경우에는 사실 나가사키하고 히로시마 두 군데 원폭이 떨어졌잖아요. 투하가 됐는데 히로시마는 의미가 조금 다르다 이런 평가들도 일본 내부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일본 방문하는 것은 좀 여러모로 면에서 좀 의미가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일단 이제 원래 이제 어떤 정책 외교 안보 정책상의 어떤 예를 들면 지난번에 한미 정상회담 했을 때 뭐 워싱턴 선언이 나온 것처럼 네. 그런 것들을 하는 자리는 분명히 아니다. 그런 어떤 가시적인 어떤 성과를 내는 자리는 아니지만 이벤트 위주의 그러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벤트 위주의 어떤 성과 이런 것들을 대통령실은 강조를 하려고 할 것이고 네. 그 중에 하나가 지금 말씀하신 이제 히로시마의 이제 원폭 피해에 대해서 한국 대통령하고 일본 총리가
공동으로 이제 여기에 대해서 뭐 참배를 한다든지 일정을 가져가는 이런 것들을 이제 성과라고 이제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한일이 그 정도로 이제 가까워지는 어떤 계기가 된 것이고 특히 이 한국인 피해자에 대해서 그동안 이제 일본 사회가 히로시마 원폭 피해자들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도 한국인 피해자 얘기는 이 옆에 밀어놓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네. 사실 그 위령비도 별도로 설치되어 있던 거를 같이 이제 옮기는 과정도 있었고 했던 것인데 그런 것들을 볼 때도 뭐 좋은 어떤 그런 한일 간의 어떤 의견차, 시각차를 좁히는 좋은 자리가 될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하는 거거든요. 네. 다만 우려가 되는 거는 지금 일본이 항상 이제 그 2차 대전 얘기를 하면 원래는 이제 할 말이 없는 나라지 않습니까? 그렇죠. 전범 국가니까. 그렇죠. 자기들이 전쟁 일으켰고 그걸 통해서 이제 죄 없는 뭐 당연히 이제 침략을 받은 국가들도 마찬가지지만 일본 국민들도 피해를 본 거거든요. 사실 일본 군부가 계속해서 밀어붙여서 네네. 이 핵폭탄이 투하됐다는 것은 그 당시에 미군이 일본을 그냥 한번 혼내주자 이렇게 해서 두 발 투하한 게 아니고 네. 전쟁이 끝나지 않기 때문에 이미 일본은 졌는데 네. 1억 옥세, 1억 명이 옥세하자 이런 취지로 천황은 지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마지막까지 항복을 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충격을 주기 위해서 핵폭탄 두 발을 투하한 거거든요. 네. 그렇다면 그 전쟁의 어떤 책임 그리고 원폭의 책임이라는 거는 당연히 이제 미국이 이 핵폭탄을 투하한 책임이 있지만 마지막까지 전쟁을 포기하지 않은 일본 군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것이고 그 얘기를 사실 같이 해야 이 일본 사람들 그리고 한국 사람들의 원폭 피해에 대한 어떤 온전한 어떤 평가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일본 사회는 이 얘기를 잘 하지 않습니다. 왜 핵폭탄을 맞았는지 이 얘기는 잘 안 하고 핵폭탄의 피해에 대해서만 이제 많이 부각을 하면서 이 핵폭탄을 맞았다라는 어떤 피해를 봤다. 그리고 여기 하나 더 덧붙여서 북한 납북자 문제 있지 않습니까? 네네. 북한이 이제 일본 사람들 납치해간 이 두 네. 가지 문제를 가지고 이제 그 당시부터 이어진 어떤 우리도 피해자다 이 얘기를 즐겨 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만약에 이 원폭 피해자들을 만나고 대화하는 이런 자리가 그런 우리도 피해자입니다를 강조하는 어떤 맥락 속에서 이루어진다면 그건 제가 볼 때는 바로잡아야 될 문제가 분명히 발생한다. 근데 그게 아니라 정말 이 한일이 모이는 자리지만 특히 일본 정부가 과거의 그러한 이제 일들에 대해서 반성하고 정말 이것들을 바로 잡는 차원에서 이제 한국 대통령하고 같이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것만큼 좋은 일정이 또 없죠. 네. 그래서 그 부분이 제가 볼 때는 주목할 포인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희생자 위령비 참배하는 거는 사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참배 그 자체는 뭐 굉장히 의미가 있다 이렇게 평가는 해야 될 것 같긴 한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일본의 시각으로 보면 좀 다르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범국가로서 가해국의 책임을 오히려 피해국으로 피해자 프레임을 통해 가지고 바꾸려고 하는 일본 우익의 어떤 의도가 계속 있어 왔기 때문에 근데 그런 측면에서 히로시마에서도 지금 그 G7 정상회의 연 것도 사실 그런 차원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듣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일본 입장에서 굉장히 좀 곤란하다고 느낄 수밖에 없는 게 이제 그런 부분을 계속 얘기를 해왔는데 후쿠시마 원전 문제가 그렇습니다. 터졌단 네. 말이에요. 일본 입장에서는 굉장히 복잡한 문제고 이걸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가 아마 정권의 명운을 걸 만한 문제가 아닐까 싶어요. 근데 지금 오염수를 방류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해양으로. 네네. 또 우리 정부가 이제 국민들 우려를 반영해서 시찰단을 오는 21일부터 5박 6일 일정으로 일본을 이제 방문하도록 이렇게 한 거 아닙니까? 한일 간에 여기까지는 합의가 된 것 같은데 이 더 이상의 진전은 없는 것 같아요. 일단 전문가들은 포함되어 있다고 얘기는 하는데 그렇죠. 전문가 명단은 밝히지 않는 상황이고 이 국민들의 우려를 좀 불식시킬 수 있을까요? 이번 방문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좀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 후쿠시마 관련해서 다른 종류의 성격이긴 합니다만 히로시마도 어떤 원폭이고 그다음에 후쿠시마 같은 경우에도 이제 핵발전소에서 나온 이 방사능 물질인데 네. IAEA를 비롯해서 미국이나 지금 이제 국제사회에서도 검증을 하고 있어요. 근데 상당히 그 검증은 좀 일본에게 우호적으로 가고 있는 방향으로 보여요. IAEA도 뭐 한 옥스퍼드 교수인가요? 뭐 마셔도 네. 그 방사능 뭐 그렇게 심각하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차원과 우리는 차원이 전혀 다르다고 봅니다. 왜? 일본 내부의 문제는 일본 내에서 담당을 해야 될 부분이고 네. 우리는 두 가지가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건 우리에겐 굉장히 지금 여론상으로는 불안해요. 불안하게 짝이 없는 것이 결국 우리 기준을 가지지 않으면은 이 심리적 불안이 해소되지 않는다. 왜 그러냐면 이 오염수 시찰단도 이게 받아들이기에 따라서는 사실상 검증의 의미라기보다는 좀 우리 국민들을
안심시키기 위한 정부의 고육지책 아닌가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제 이미 강호병을 겪었기 때문에 과학적인 검증만으로 안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런 바로 우리 생명과 직결된 부분은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심리적으로 불안한 것은 여야 가릴 게 없어요. 이게 무슨 이념과 관련된 부분도 아니고 상당히 나는 괜찮을지 몰라도 내 자식은 안 돼. 내 손주는 안 돼. 이런 식일 수 있단 말이거든요. 아이들은 안 돼. 그 이야기는 우리 기준을 안 가지면 이게 굉장히 불안하기 짝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게 과학적인 검증의 일이냐 아닐 것 같아요. 이게 심리적인 불안의 문제로 상당히 작동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윤석열 대통령도 우리 정부에서 좀 나서야 될 일은 전문가들 좀 모아놓고 이런 과학적 검증이 되더라도 그럼 생길 수 있는 이 심리적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효과적인 방법은 뭐냐, 이걸 받아들여서 좀 우리 국민들에게 소통하는 것이 저는 더 효율적인 방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뭐 우리가 과학적인 내용까지 얘기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뭐 그건 전문가의 영역이기도 할 것 같기는 한데 목표를 정해놓고 자꾸 움직이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 국민들은 불신하게 되잖아요. 지금 이게 목표가 뭐냐? 그러니까 우리가 검증을 통해서 진짜 우리 국민한테 위해하다라고 판단하면 우린 반대합니다. 이렇게 그렇죠. 얘기할 수 있겠는가 아닌가를 국민들은 좀 보고 있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어떠세요? 이번 방문 시찰단 꾸리고 한일 간이 협의하는 과정들을 볼 때. 시찰단을 꾸리게 된 과정이 한일 정상이 합의한 바에 따른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한일 정상이 그 합의한 맥락이라는 건 한일 관계를 좋게 하자는 것이지 혹시라도 어떤 일이 있을 때는 한일 관계는 나빠질 수도 있다. 이건 전제하지 않은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후쿠시마 원전에서 나온 이 오염수가 정말 문제라고 판단될 때에는 한일 관계가 정말 냉각기에 들어설 수 있다. 이걸 전제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덕수 총리가 얘기했듯이 우리가 자체적으로 뭐 실효를 거기서 채취를 한다든지 자체적인 검증 단계를 거친다든지 이런 것들은 아예 상정도 안 하고 협상을 한 것입니다. 네. 그런데 그러니까 사실 잘 이해가 안 되죠. 우리는 그렇게 과한 걸 요구하지 않기로 하고 협상을 시작해서 사실상 일본이 어느 정도의 조건을 갖춰서 오염수 방류한다고 하면 그것에 대해서 못 이기는 척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시찰한다고 했는데 네. 그마저도 일본은 이런저런 조건과 이유를 달아서 이건 안 되겠는데요. 저것도 안 되겠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해서 협상이 지지부진해지고 어제까지 합의가 어떻게 됐는지에 대해서 제대로 이제 밝혀지지 않았던 그런 사정 아닙니까? 다행히 하루 이것도 원래 원전에 들어가서 이제 이 관련 시설들에 들어가서 이제 내부를 이제 본다든가 이런 것들은 피폭 우려가 있어서 안 보여준다고 하는 거를 시간 제한을 둬서라도 보자고 해서 지금 하루 늘려가지고 이렇게 어거지로 해서 지금 합의를 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그런 어떤 애초에 경계선을 놓고 봐도 우리가 많이 양보한 거였는데 그 안에서 그래도 싸워서 이 정도 했다는 거에 대해서 위안을 삼아야 되는 건지가 상당히 의문이고 이런 광경을 보는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이 시찰단이 가서 정말 안전을 확인한다고 생각 안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한일 관계의 문제인 것이지 오염수의 안전 문제는 아니다라고 대다수의 국민들은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보면은 국민들의 어떤 우려가 있다면 그 우려를 해소하는 어떤 그런 효과는 거두기가 어렵지 않겠는가 이런 걱정이 좀 생깁니다. 네. 이번에 뭐 비록 우리가 업저버 자격이긴 하지만 가서 주요 7개국 정상들하고 다 쫙 만나는 그런 정상회의 일정들이 좀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 일정 가운데 뭐 오늘도 이제 여러 정상들하고 만났다고 하는 소식이 벌써 들려오고 있기 때문에 어떤 성과를 가지고 오느냐 여기에 따라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에도 좀 변동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G7 정상회의 끝나고 난 다음에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변화가 어떤지 그때 우리가 한번 좀 이 분석을 해보면 어떨까. 다음 주 금요일이 더 기대되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바로 뭐 직전에 있었던 일이죠.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 윤석열 대통령이 보수진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2년 연속 참석을 했어요. 네. 5월 정신은 자유민주주의 헌법 정신 그 자체다 이렇게 강조를 하긴 했는데 도전하는 세력에 대해서 맞서 싸워야 된다라는 메시지도 같이 던졌거든요. 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이 기념사 어떻게 두 분은 보시는지. 저는 이제 이 헌법 전문에 수록을 하기 위한 로드맵이 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네. 그게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설왕설래 갑론을박이 되는 것이거든요. 네. 그럼 윤석열 대통령도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변이 없지 않습니까? 그대로 네. 유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다음 결과적으로는 자꾸 이 로드맵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럼 언제 할 건데 어떻게 논의를 하고 헌법 전문에 수록을 하기 위한 어떤 방식으로 국회에서 논의를 하고 정부는 또 협의를 하고
그러면은 내년 선거에 국민투표를 붙일지 네. 아니면 하기로는 결정을 이제 하는 단계에서 이제 국민투표를 붙이지 않겠습니까? 네. 수록하기로 이제 어떤 식으로 문구까지 정해서 그러면 아니면은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26년 지방선거 때 해서 할 건지 그런 로드맵을 정하면 이런 일이 안 생길 것 같거든요. 그런데 예. 이제 자꾸만 그게 일정이 안 정해지다 보니까는 이재명 대표는 원포인트 개헌이라도 하자. 아니다. 국민의힘에서는 2포인트, 3포인트로 담을 수 있는 내용을 담아야 된다. 그러면서 나오는 내용들이 이제 또 5.18에 뭐 유공자 명단이니 뭐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나오거든요. 일각에서 뭐 무슨 또 간첩 이야기 나오고 그거는 저는 정말 이번 기회에 헌법 정신을 담는다고 해서 모여서 그런 내용들을 다 이야기를 하면서 말이 안 되는 내용들은 걷어내고 네. 말 그대로 우리가 5.18 정신으로 하나가 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가자 그런 로드맵을 좀 설정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대통령실에서는 원포인트 개헌 이야기 나오니까 그건 뭐 말도 안 되는 이야기. 근데 지금 또 다시 대통령실에서 확인하고 있는 내용은 그건 누가 이야기했는지 모르겠다. 공식 내용이 아니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억측이 나오는 이유는 로드맵이 없는 겁니다. 로드맵이 제가 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런 일정대로 우리가 논의해서 수록을 한다. 이게 나오면 뭐 이렇게 우리가 갑론을박을 설전을 벌일 이유가 없거든요. 그리고 네. 또 하나는 저는 5.18 정신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수타이 강주를 다녀왔고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우리에게 아픔이지 않습니까? 네. 그것을 우리가 서로 상처를 씻어내고 극복하자면 더 많은 시간이 걸릴 거예요. 저는 머리를 제발 맞대고 5.18 행사에 참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이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어떻게 우리가 4.19 정신, 5.18 정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민주화운동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살려나갈까? 이 고민을 네. 본질적으로 더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지금 두 가지가 같이 섞여 있는 얘기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기념사에서 5.1 정신을 강조했잖아요. 헌법 정신 그 자체다. 자유민주주의 헌법 정신 그 자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거는 일종의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집권 통치 철학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 집권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관한 문제, 그렇죠. 권력 행사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관한 문제하고 또 직결되어 있는 측면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대선 때 약속했던 것처럼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문제. 근데 헌법 개정을 해야 되는데 그건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그럼 개정할 거냐. 지금 야당이 원포인트 개헌 이재명 대표가 얘기를 하니까 비리 얼룩진 정치인들의 국면 전환용 꼼수다 이렇게 대통령실에서 곧바로 받아쳤단 말이에요. 이 두 가지를 어떻게 그럼 풀어야지 되는 것인가. 김민하 평론가 어떻게 보세요? 저는 대통령실에 이상한 참모들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그런 반응 보이는 참모들은 대통령이 인사 조치해야 됩니다. 이거는 대통령 오히려 부담스럽게 만들고 있다. 그렇죠. 이것은 네. 대통령을 이 국가 지도자, 우리 공동체의 지도자가 아니라 정파의 지도자로 아주 격화시키는 그런 방식의 지금 행보입니다. 이 대통령실 참모의 이런 발언들은 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 좋은 점이 있고 우려되는 점이 있어요. 좋은 점은 어쨌든 2년 연속 어쨌든 참석을 함으로써 매년 내가 5.18 기념식에 가겠다고 한 약속, 이 약속을 지키고 있다. 네. 저는 이 점 굉장히 높이 평가하고 네. 그다음에 이전에 이제 대통령이 오더라도 뭐 이 노래를 합창을 하네, 재창을 하네 쓸데없는 논란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번엔 그런 얘기 없었지 않습니까? 팔을 들면서 같이 노래했거든요. 네. 우리 사회가 그 정도까지 온 거예요. 그래도 그거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어쨌든 그것을 받아들이고 주도하고 있다라는 점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그 기념사의 내용, 논란이 네. 되는 내용, 이제부터 이제 우려되는 얘기인데 그 내용 사실은 그 비슷한 얘기를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 정계 입문하기 전에 아직 그 검찰총장 그만둔 지 얼마 안 됐을 때 그 조선일보하고의 인터뷰에서 한번 얘기한 적이 있어요. 짧은 인터뷰에서 그 얘기를 했습니다. 5.18 정신이라는 거에 대해서 그냥 이 부분적으로 이용하고 그렇게 버리고 이럴 것이 아니라 이것은 자유민주주의 우리 헌법 정신 그 자체이고 오히려 독재라든가 전체주의라든가 이런 것들하고 이런 걸 하겠다는 사람들하고는 싸워야 되는 것이다. 그러면서 사실은 그때 민주당 회장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네. 근데 지금 이 이전에 기념사 이제 민주정부라고 얘기하는 민주당에서 집권했을 때 5.18 그 정신을 오히려 이용한 것처럼 그렇게 그렇죠. 비판을 했죠. 이용하고 실제로 민주당 정권이 하려고 했던 것은 그러니까 비자유주의적인 민주주의였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네. 그런데 이번에 이제 기념사에서 똑같은 이 단어와 표현들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게 이 대통령의 이 표현이 문장이 틀린 내용이 아니라 할지라도 이전의 정치적 맥락과 엮이면 이게 대통령이 이 통합의 자리 5.18의 어떤 아픔을 씻어내야 되는 그런 자리에서 정파적인 논리를 꺼내들었구나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 거거든요 사람들이. 네. 그러면 제가 대통령을 참모면은 그런 것이 아니다. 이전에
선거 출마하고 이 정치인의 행보를 할 때는 그런 주장도 했지만 지금은 대통령으로서 정말 이 5.18 정신을 현재의 어떤 상황에 맞게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이지 그러한 정파적인 대립구도를 상정하고 얘기한 것이 아니고 또 이와 관련돼서 또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자는 약속도 대통령 지킬 것이다. 다만 그와 관련해서 정치적인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 여야가 합의를 해달라. 이렇게 하면 얼마나 깔끔하고 좋습니까? 그런데 네. 여기에 대해서 이 5.18 이 정신 헌법 전문 수록은 지금 주장하는 것은 지금 야당의 어떤 뭐 음모적인 어떤 그런 행태이다라고 발언을 해버리면 대통령의 이런 발언과 행보가 다 그런 정파 논리에 완전히 귀속돼 버리는 거예요. 네. 저는 이거 완전히 말도 안 되는 보좌 방식이라고 생각하고 이게 사실 처음이 아닙니다. 대통령실 참모발로 나온 이런 메시지, 대통령의 메시지를 완전히 어떤 정파 지도자로 격화시키는 이런 것들이 처음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볼 때는 더 놔둬서는 안 되는 그러한 참모이다. 이 분은 인사 조치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뭐 개헌 문제 더 논란이 커질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다음 총선까지 어차피 총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과거에도 그랬잖아요. 별도로 개헌 투표를 하기에는 부담스러운 상황이니까 선거 치를 때 같이 하자 이렇게 논의가 나왔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게 좀 힘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저는 개헌 이게 여부가? 제가 말씀드린 대로 로드맵이 안 나오면 네. 계속 치고받고 논란이 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네. 국민의힘이 그러면 원포인트가 아니고 우리는 2포인트, 3포인트다라고 이야기가 될 수 있는 게 결과적으로 이제 뭐 대통령실에서 나온 발언은 정리가 되더라도 국민의힘의 발언이거든요. 네. 국민의힘이 어떤 이야기를 또 지금 하고 있냐면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폐지도 개헌안에 담자 이거예요. 네. 이건 또 누구를 겨냥했냐면 이재명 대표겠죠. 불체포 특권 했으니까 뭐 노웅래 의원이나 이제 앞으로 있을 수사에 대해서 민주당에서 이제 체포 동의안 이거 동의안 부결시키지 마라, 거듭차지 마라 이 이야기거든요. 네. 이 이야기는 로드맵이 안 나오면 이게 계속 이야기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뭐 당장 1년 내에 있는 선거에서 이 개헌안을 올리기가 힘들다면 적어도 26년에는 우리가 무조건 개헌을 한다. 그거는 여야 합의를 하면 되지 않습니까? 국회가 이제 이제는 22대 국회인가요? 바뀔 수 있습니다. 네네.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건 지금 이제 약속한 것은 다 이제 간다. 계속 다음 국회에서도 계속 간다는 걸 미리 정해놓으면 되죠. 모든 이제 여야가 다 모여서. 그게 오히려 진정성이 있어 보인다. 그렇습니다. 저는 네. 그래서 그 기간 내에 1포인트가 됐든 2포인트가 됐든 3포인트가 됐든 합의를 할 수 있으면은 그렇게 다 포함해서 가고 그거 합의가 안 되면 5.18 정신은 26년 지방선거는 늦어도 그때는 통과를 시키자 합의를 하면 되죠. 네. 이 로드맵도 중요한데 저는 네. 또 정치적인 맥락도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굳이 넣고 싶은 그런 마음은 뭘까? 그걸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회에 또 목소리 큰 사람들이 네. 5.18 문제에 대해서 이제는 5.18 민주화 운동이고 그것의 어떤 역사적인 의미에 대해서 부정하면 안 되는 단계까지 왔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일반적인 어떤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네. 주변에 있는 어떤 이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그렇지 않다고 아직도 주장을 한단 말이에요. 북한군이 네. 개입했다고 그러고 뭐 그것은 뭐 여러 가지 다른 성격의 어떤 뭐였다고 하고 폄하를 하고 아직도 괴롭힌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5.18 정신이라는 거는 이게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사회 공동체의 어떤 외재적인 것이 아니고 아주 내재적이고 우리 사회의 어떤 기본적인 어떤 그러한 것이다. 우리가 5.18 정신이라는 게 어떤 기본적인 것이다를 인정해야 된다라는 취지에서 이거 하고 싶은 거거든요. 네. 그러면 이러한 말을 존중한다라고 하면 여러 가지 이제 어떤 정치적 사정 때문에 당장 개헌이 어렵다라고 할지라도 국민의힘이 이 5.18 정신은 평소에 존중하고 5.18과 관련해서 딴소리하는 사람들하고 선을 긋고 그런 사람들이 인정 안 한다. 명확하게 선을 긋고 가면 네. 그러면 사실 여러 가지 정치적 이유 때문에 개헌이 당장 안 되더라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기죠. 이 광주 시민들도. 근데 보면은 김재원 최고위원 문제부터 시작해서 정광훈 목사는 뭐고 선이 안 그어지지 않습니까? 바로 직전에 예를 들면 2020년 뭐 황교안 대표 체제 때 어떤 얘기들 나왔는지 아직도 하지 않습니까? 이런 태도를 유지한 채로는 그 개헌에 대해서 지금 뭐 말씀하신 대로 이 여러 가지 의제도 다 얘기해야 된다. 한꺼번에 개헌 논의해야 된다라는 이 얘기가 개헌 안 하겠다. 5.18 정신 인정하고 싶지 않다. 이 얘기처럼 들릴 수 있기 때문에 네. 그 정치적 맥락이 중요한 것이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광주 시민들의 태도를 한번 유심히 보세요. 이준석 전 대표가 여러 가지 잘못을 했습니다만 어쨌든 이 소위 말하는 서진 정책이라는 거를 진정성 있게 했다고 광주 시민들이 평가하는 거잖아요. 5월 어머니들하고 같이 만났더니
등 두드려주면서 잘 왔다고 하지 않습니까? 보수 정당이 이런 평가를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정치적 맥락을 형성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면서 진정성을 확인해 가는 것도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주제는 여기서 좀 마무리하죠.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회를 듣고 계십니다. 뉴스의 외전 김민아 시사평론가 배종찬 인사이트 K 연구소장 두 분 패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민주당 얘기 좀 해보죠. 민주당도 상황이 좀 심각해요. 보면 일단 김남국 의원 과상화폐 논란 직후에 2030 세대를 중심으로 정당 지지율이 하락하는 현상이 나타났고 네. 또 호남 지지율도 떨어졌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민주당의 대처는 굉장히 미온적이다. 윤리특위에 제소하기로 하기는 했지만 그 이후에 또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뭐 민주당 내 자체 진상조사는 이제 더 이상 뭐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스스로 지금 자인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 문제 어떻게 처리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저는 먼저 여론은 당장 아주 큰 폭으로 변하지 않는 이유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일종의 위기 국면이거든요. 네. 위기 국면이기 때문에 또 위기 국면에 따른 2030 세대의 변화는 있습니다. 스윙보트이기 때문에 또 어느 꼭 한쪽으로만 또 가는 것도 아닙니다. 네. 이게 김남국 의원 바장이 민주당에 불리한 이슈가 될 거라고 판단을 하더라도 2030의 마음은 또 시시각각 또 변하기도 하거든요. 국민의힘은 또 국민의힘대로 자체 혁신을 해야 되는 거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제 일종의 착시 현상이죠. 네. 왜? 진영한 대결 구도이기 때문에 서로 대결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더불어민주당 강성 지지층들은 김남국 의원을 또 우호적으로 또 이렇게 보호하는 또 여론도 나와요. 네. 그래서 저는 지금 상황이 중요한 것이 과연 어떤 구분이 필요할까? 일단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지지율도 지지율이지만 지지율 내부의 변화입니다. 네. 가령 40대 50대는 결집을 하지만 화이트 칼라라는 직업군과 호남 지지율은 왜 흔들릴까? 그것은 더불어민주당에서 이런 사태 처리에 대해서 왜 좀 더 파격적이지 못할까? 그러니까 이 사태가 발생한 그 사태 자체도 중요하지만 네. 사태를 다루는 태도 문제일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돈봉투 이슈도 그렇고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부분은 계속 길게 가고 있는 것이고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김남국 의원까지 포함해서 중요한 것은 앞으로 이런 일에 대해서 민주당이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이다. 이 태도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예. 굉장히 파격적으로 이른바 세 가지 건이 있습니다. 하나는 처분권, 또 하나는 당원권, 또 중요한 게 이제 공천권. 이제 이성만 의원도 검찰 소환 조사를 오늘 받았죠. 예, 그래서 예. 이런 부분들을 얼마만큼이나 명쾌하게 박강원 원내대표와 이재명 대표가 협의해서 발표를 해 나가느냐 예. 이게 중요하겠죠. 네. 김남국 평론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민주당의 대응은 황당하죠. 어차피 국회 윤리특위에 제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갈 거면 지난 일요일에 쇄신의총 했을 그렇죠. 때. 쇄신의총하고 그때 결의안에 윤리 제소하자고 넣으면 됐던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때 또 그걸 안 넣어서 지도부가 뒷얘기 나오게 만들고 그때 발언했던 의원들이 다 뭐 라디오 인터뷰 이런 데 나와서 우리가 윤리 제소하자고 그랬는데 지도부가 빼버렸다 이 얘기를 하고 그러니 뒤늦게 윤리 제소한 것도 네. 이게 별로 이렇게 어떤 진정성 있는 처분으로 느껴지지 않으니까 이재명 대표가 적극적으로 지시한 것이다. 이 얘기를 또 해야 되고 네. 이게 우습지 않습니까 모양새가. 그러니까 이렇게 질질 끌려가고 있는 상황, 이 상황에 질질 끌려가고 있는 거에 대해서 이런 정무적 판단이 왜 안 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짚어봐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네. 그리고 김남국 의원 문제가 이제 여론에 미치는 어떤 효과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게 왜 그러냐면 이걸 가지고 이제 뭐 김남국 의원에 대해서 김남국은 뭐 코인 투자하면 안 되냐부터 시작을 해서 뭐 진보는 돈 벌면 안 되냐 뭐 온갖 얘기가 다 나오지만 그런 태도들이 다 문제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 소위 말하는 중도층이 볼 때 이 이슈가 어떻게 보이냐면 그래 이래서 정권 교체가 됐지 이걸 떠올리게 합니다. 이 사건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재명 대표의 무슨 뭐 대장동 이슈 이런 거는 그게 이 중도층이 볼 때 저게 정말 이재명 대표의 어떤 비리일 수도 있지만 뭔가 그 성남시에서 뭔가를 개발을 하려다가 뭐가 잘못했을 수도 있다 이런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이전 정권의 무슨 뭐 내로남불이니 위선이니 이런 거하고 좀 다른 거거든요. 그런 다른 성격의 것을 보고 있었는데 지금 김남국 의원의 이 사안은 이전 정권에서 있었던 그런 문제들 그리고 이것을 감싸고 처리하는 방식까지 이전 정권에서 미워했던 그 문제를 다시 떠올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것은 뭐 더 정교한 어떤 조사가 필요하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제가 볼 때는 이 국민의힘은 이뻐 보이지 않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 생각 다시 하게 만드는 그런 효과가 여기서 불똥이 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이 사건은 그럴 수 있는데 이 사건이 그렇게 보일 수는 있는데 전 정권에서 민주당이 대처했던 거와는 아주 다른 방식으로 지금 민주당은 대처를 합니다. 이걸 보여줘야 아 이게 정권 교체가 됐더니 민주당이 정신 차리는구나 이 느낌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많이 늦은 것 같지만 지금이라도 그런 방식으로 갈 수 있도록 민주당이 상당히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스스로가 조국의 늪에서 빠져나와야 된다고 얘기하고 사과까지 했었잖아요. 근데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제2의 조국이다. 이렇게 공격하고 있잖아요. 언론 보니까 조국의 강에서 나오자면서 남국의 바다로 들어갔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뭐 내로남국이라는 말까지 지금 나오고 있던데. 뭐 총체적 남국이라는 이야기도 있어요. 아니 근데 얘기가 다 있군요. 아니 근데 저는 이 네. 부분은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아요. 왜 이게 저는 이제 김연아 평론가가 돈봉투 리스크나 송영길 전 대표의 돈봉투 리스크나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보다 더 크다고 이야기했지만 네. 저는 실제로 그러니까 그보다 큰 이슈가 아닐 수도 있는데 더 키워졌다고 생각을 해요. 이 김남국 의원의 태도로 인해서.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짚고 넘어야 될 것은 네. 분명히 이제 이 금전적인 법적인 위법 행위 그러니까 이제 출처의 문제 뭐 정치자금법이나 이 부분은 저는 수사를 받아야 되는 부분이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비판은 많이 합니다만 법적으로만 놓고 보면 가상화폐에 투자를 한 것은 범법 행위는 아닙니다. 일단은 아니 그러니까 그 경위가 네. 이제 범법으로 네. 밝혀지는 건데 가상자산에 투자했다는 것만으로 범법 행위는 아닙니다. 근데 이제 그 이후에 태도가 문제였던 거죠. 저는 이게 범법 행위면은 뭐 호남이나 40대나 화이트 칼라도 무너질 정도의 엄청난 파장이 벌어질 거지만 지금 저는 이게 굉장히 일파만파 커지는 이유는 태도 같아요. 왜 이 소명을 자꾸 못하고 이 부분이 그냥 당에서 처리되는 것도 계속해서 얽히고 설켜버린 거거든요. 이게 저는 중도나 무당층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지율 내에서의 속성을 봐야 되거든요. 중도나 무당이나 MZ세대에 영향을 주는 거죠. 근데 과거에 조국 사태 때 벌어졌을 때 민주당에서 반발하거나 했던 논리하고 똑같은 논리가 지금 등장하는 거잖아요. 뭐 불법이냐 검찰이 우리 의도적으로 그렇게 표적 수사하는 것이다. 뭐 이렇게까지 당시에 그렇게 해가지고 반발이 불러일으켜졌는데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이거 조국 사태랑 똑같다. 위선과 배신 위선이다. 그렇죠. 이렇게 가잖아요. 근데 민주당의 대응은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 조국 사태랑 똑같이 대응하고 있고 똑같이 거기에 지금 늪에 빠지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그렇죠. 근데 지금 이거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2011년 전당대회 때 돈봉투 돌렸다고 하는 의혹 받고 있고 오늘 이성만 의원이 현직 국회의원으로 처음으로 이제 검찰 소환 조사 받았어요. 근데 10명이 또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좀 현재까지 벌어진 문제고 결국은 이재명 대표 리더십 문제로 넘어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처리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에는 어떤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고 보시는지 마지막으로 두 분 한 말씀씩 듣고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이거를 지금 하는 대로 계속 뭐 하나 나오면 방어하고 뭐 하나 나오면 방어하고 이런 식으로 가면은 총선까지 가서 제가 볼 때는 원하는 성과 얻기 어려워질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 전까지는 윤석열 정권의 여러 가지 문제 그리고 지금까지 윤석열 대통령이 보여준 여러 가지 실책 때문에 어쨌든 총선은 좀 야당에 유리하지 않겠느냐 이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 10여 명의 뭐 의원들이 줄줄이 소환이 되고 김남국 의원 이 얘기 계속하고 국민의힘은 뭐만 나오면 다 이재명 방탄이랑 조국 제2의 조국이다 이 얘기만 번갈아가면서 계속하고 이런 것들이 계속 이어진다고 할 때 네. 그렇게 그런 상황에 질질 끌려가서 과연 이 원하는 성과를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선제적으로 앞질러 가야 되는 것이고 그 앞질러 가야 된다는 것은 민주당이 이번에 완전히 무너진다라는 걸 전제를 해야 돼요. 그래서 무너진다라는 게 뭐 두드려 맞고 쓰러진다가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 완전히 민주당의 근본까지 무너뜨릴 생각 그럴 각오까지 하고 이 문제를 바로 잡겠다라는 것을 굉장히 결기 있게 보여줘야 됩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가 특히 대표 역할을 맡고 있으면 자기의 직계까지도 상관없다. 그러니까 내가 그만두겠다, 그만두지 않겠다 이 문제가 아니라 만약에 이게 우리가 민주당을 바꾸는 문제에서 내가 그만두는 게 필요하면 그만두겠다 여기까지 가야 돼요. 근데 그 한 발을 내딛지 않고 있는 것이 많이 아쉽습니다. 뭐 결국은 그렇게 흔들리다가 만약에 민주당 지지율이 추락하는 현상이 나타날 경우에는 지도체제가 흔들리거나 무너지는 그런 쪽으로도 연결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지도체제가 무너지더라도 끌려가서 무너지는 것은 최악인 그렇죠, 것이고 그렇죠. 네. 먼저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게 항상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시간이 많이 남았지 않아요. 네, 20초만 말씀드리면은 저는 정말 지혜를 더 구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 갈등을 빚었던 것이 따지고 보면 뭐 이낙연 전 총리나 정세균 전 총리 쪽도 마찬가지일 텐데 네. 이들의 김부겸 전 총리 포함해서 제가 삼총사 말씀드렸죠. 삼총사 이 이른바 전직 총리 그래서 삼총사인데 저는 이 지혜를 더 모을 필요가 있고
김민하 평론가 이야기하는 데서 하나만 더 붙이면은 저는 파격적 혁신적이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수사는 민주당이 수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김남국 그렇죠. 의원도 그렇고. 네. 그렇다면 저는 재판 결과가 나올 때 어떤 또는 수사 결과가 명확하게 실체가 나왔을 때 어떤 조치를 취하겠느냐. 당의 방향도 저는 더 혁신적으로 할 필요가 있고 특히 이제 공천입니다. 싹 어떻게 해서 정말 혁신적인 민주당의 방향에 대한 공천의 방향 이것까지도 이재명 대표가 저는 다 내려놓고 꺼내놔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국민의힘도 그렇고 정치권에서는 계속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민주당이 저렇게 확 흔들리는 현상이 나타나면 제3지대가 넓어지는 거 아니냐 하는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더라고요. 자, 오늘 뉴스 외전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민하 시사평론가 배종찬 인사이트 K연구소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일 시사권장량 채워가세요. 골고루 담았습니다. 당신만을 위한 하루 시사 김성환의 시사야. 윤석열 대통령이 주요 7개국 정상회의 G7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서 일본 히로시마를 찾았습니다. 이 사흘간 이어질 숨가쁜 외교 일정 속에서 가장 관심을 끄는 것은 한미일 3자 정상회담일 텐데요. 이 회담이 성사된다면 어떤 얘기가 오갈지 또 대중국 견제 전략 이 부분에 대해서 국제사회가 어떻게 합의할지 여러 가지 쟁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민정우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 연결해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윤석열 대통령의 G7 정상회의 참석 어떤 의미가 있는지부터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네, 뭐 G7 정상회의는 잘 아시는 것처럼 세계, 미국이라든지 영국, 프랑스, 일본, 이탈리아, 캐나다 이런 세계 주요 선진국들이 매년 모여서 여는 국제적인 포럼이라고 할까요? 이런 그런 회의거든요. 그런 협의체에 한국이 2020년 이후로 거의 매년 참가한다라는 것은 아무래도 한국의 신장된 국력을 반영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어쨌든 한일 정상회담, 한미 정상회담, 숨가쁜 윤석열 정부에서 외교 행보를 보여왔고요. 이런 양자 회담의 성과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다자 무대에서 우리의 국익을 담보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한미일 정상회담이라든지 그리고 G7 정상들과의 양자회담도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어떠한 성과를 낼 수 있을지 굉장히 주목이 가는 그런 회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G7 국가 외에 지금 우리나라를 포함해 8개국이 초청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초청국이라고 하는 자격이 어떤 겁니까? 다자회의에서 회의를 하는 의장국, 올해 하는 의장국 이외에 한국이나 호주, 인도 같이 굉장히 중요한 국가들이 G7 정상회의에 참여를 한다. 그러니까 옵저버로 참석을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주에 주목해 보실 부분이 한국뿐만 아니라 호주, 인도, 브라질 이러한 각 대륙의 주요 국가들이 G7 국가 이외에 주요한 국가들이 초청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한국이 갖고 있는 강점, 호주가 갖고 있는 강점, 인도가 갖고 있는 강점, 그다음에 브라질이 갖고 있는 강점을 보시면 아무래도 아시아 대륙, 그다음에 동남아시아, 그리고 이제 오세아니아, 남미 대륙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세력이 굉장히 큰 아무래도 좀 주요한 국가들이고요. 한국 같은 경우에 잘 아시는 것처럼 군사력이나 경제력 이런 부분에서 탑10에 들어가는 국가고요. 브라질 같은 경우에는 남미 대륙의 맹주거든요. 그런 부분이 인도 같은 경우는 서남아시아의 맹주 아니겠습니까? 호주 같은 경우에는 오세아니아 지역에서 미국의 중요한 동맹이고요. 굉장히 광물이나 이런 부분에서 미국의 주요한 영내 동맹국으로 구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중국 견제라든지 러시아 견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G7 국가들과 협력할 수 있는 힘이 있으면서도 협력이 가능한 그런 국가들 중심으로 모았단다. 이렇게 보시면 더 적절할 것 같습니다. 초청받은 것은 적지 않은 의미가 있다. 상당한 의미가 있다. 이런 말씀이신데 그럼 G7 정상회의 때 초청국도 혹시 같이 회의에 참석하거나 그렇습니까? 아무래도 좀 나눠서 보셔야 돼요. G7 정상회의는 7개 국가 그리고 EU의 의장이 들어가서 하는 거고요. 우리 정상이나 초청국 정상들이 함께 들어가는 확대 정상회의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G7 정상회의에서는 G7 정식 회원국들이 논의를 하는 거고요. 거기에서 이제 공동성명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든지
중국 문제 관련돼서 공동성이 나오는 거고, 네. 또 저희는 이제 확대 정상회의에서 이제 뭐 에너지라든지 식량, 기후변화 예. 이런 부분에서 메시지를 내는 거기 때문에 예. 좀 민감한 중국 문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G7과 함께 참여하는 그런 책임을 좀 벗을 수 있는 그런 이점도 있습니다. 그럼 이번 G7 정상회의 주요 의제는 어떤 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모두 말씀드린 것처럼 그 G7 정상회의가 그 세계 주요국들의 모임이고요. 네. 그 당시에 주요한 그 글로벌 의제를 다루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또 올해 그 주요한 의제라는 게 우크라이나 전쟁이 들어올 거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기후 변화랑도 들어올 거고, 에너지, 그다음에 식량 안보, 이와 더불어서 중국 견제 이런 부분이 있죠. 경제 안보를 중심으로 해서 예. 이제 그 첨단 기술 분야 중심에서 중국의 견제를 어떻게 미국 주도로 해서 서방 국가들이 얼마만큼 동참을 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서 논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러시아를 갖다 견제하는 부분, 그리고 이제 경제 안보 측면에서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는 부분, 이 부분이 아무래도 가장 관심이 크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과거 뭐 국제 정상회의가 있을 때마다 기후 변화나 에너지, 식량 안보 문제 얘기가 됐지만 구체적인 합의 성과가 이렇게 탁 나와서 뭔가 이렇게 명징한 뭔가의 어떤 대안이 나오거나 이거는 좀 나오기가 쉽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우크라이나하고 그다음에 중국 문제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이 부분에 좀 관심이 더 쏠릴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지금 중국과 관련해서는 메시지가 하나로 일치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유럽, 특히 이제 프랑스가 좀 주저하는 것 같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중국과 관련해서는 어떤 결과가 나올 거라고 보십니까?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왜냐면 그 외무장관 회담에서는 공통된 어떤 성명이 나오지 못했어요. 그래서 네. 이제 정상 그 수준으로 이제 그 책임을 좀 이렇게 돌리는 이러한 부분을 보여주긴 했는데요. 예. 그렇지만 지금 미국 측에서 언론 보도를 하는 거 보면, 분위기를 잡아가는 걸 보면, 그래도 이번에는 G7 정상들이 중국 견제에 있어가지고 보다 더 과거보다는 진일보된 그러한 목소리를 낼 거다, 이런 부분에 굉장히 자신만만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중국을 명시하지는 않겠지만, 예. 아무래도 이제 그 힘에 의해서 현상을 변경을 한다든가, 어떤 그 보편적 원칙에 기반한 자유로운 경제, 어떤 그 교역 부분에 있어서의 이런 부분을 저해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단호하게 대응을 할 거다, 이런 부분을 갖다 강조하면서 실질적으로는 중국을 견제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줄 거다.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굉장히 좀 흥미로운 개념이 하나가 나오는데요. 예. 그 중국을 첨단 기술 분야를 그 중심으로 해서 디커플링, 탈동조화, 즉 어떤 미국과 가치를 공유하는 그 동맹이나 그 파트너 국가들과 함께 첨단 기술 분야의 공급망을 재편하겠다, 이래서 디커플링이라는 얘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네. 요즘 그런 게 좀 변화가 좀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나오는 게 디리스킹, 이런 얘기들을 이제 미국 행정부에 쓰기 시작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중국을 배제하는 건 아니고 중국이 가져올 수 있는 이런 위험을 피해나가겠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톤을 좀 다운시켜가지고 중국과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이제 나간다. 이거는 아무래도 유럽이라든지 인도의 입장을 좀 반영하는 절충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그런 부분을 본다면 미국이 어떤 주도해서 G7 국가들이 따라가긴 하겠지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유럽 국가들 각국이 갖고 있는 경제적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조율해서 조금씩 현실적으로 좀 톤을 다운시키는, 좀 절충된 이러한 결과물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그동안에 대중국 굉장히 강경한 발언이라고 해야 되나요? 중국이 상당히 반발할 정도로 힘에 의한 현상 변경 얘기 언급한 거, 하나의 중국 언급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언급을 내놔서 중국 정부가 굉장히 반발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 국제 흐름은 경제 문제는 조금 따로 떼서 좀 실리를 취하는 쪽으로 움직이는 거 아닌가 싶거든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거라고 보십니까? 맞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미국 행정부가, 그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원하는 것은 경쟁을 하는 것이지 갈등이나 충돌하는 게 아니다,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경쟁을 하는 부분이 어디냐? 모든 분야, 경제 분야에서도 모든 분야에서 중국과 경쟁하는 게 아니고요. 예. 어떤 국가 안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군사적으로 전용될 수 있는 그런 첨단 기술 분야에서는 경쟁을 하되 다른 부분은 굉장히 관계를 유지하겠다, 이런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차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정부도 그런 부분에서는 분명한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과 일본,
서방 국가들과 공유할 수 있는 가치를 바탕으로 해서 함께 움직이긴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과의 관계는 관리하겠다. 그러나 이제는 국제 안보 환경이라든지 경제 환경이 변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이 과거보다는 보다 분명하게 미국과 일본 그리고 서방 국가들과 함께 미국 주도의 공급망 재편 노력에 첨단 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해서 하는 부분에 참여할 수밖에 없다. 안보 분야는 뭐 중국보다는 미국과 해야 되는 게 분명한 거고요. 중국과 우리가 안보 할 수는 없는 상황이니까요. 그건 뭐 저희 알고 있는 바인데요. 그러니까 중국하고 지금 구체적으로 대화를 하거나 그런 게 없잖아요. 우리 정부는. 아니요,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첨단 기술 분야에서의 어떤 간극이 벌어진 거는 불가피하니까 그건 중국이 받아들여야 되는 부분이고 말씀해 주신 경제 이런 부분은 계속 돌아가고 있는데 이 첨단 기술 분야에서의 어떤 갈등이 좀 부각되고 있으니까 이게 한중 간의 대화가 아예 없는 거 아닌가 이렇게 이제 의구심이 드는데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계속 한중 간에 얘기가 되고 있고 이제 간극을 좁혀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적절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G7 정상회의에서 가장 주목되는 게 한미일 정상회담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 입장에서는 한미일 정상회담이 열릴 수 있을지 만약에 열린다면 어떤 의제를 주요 테이블에 올려놓고 얘기를 할지 어떻게 보십니까? 21일 날 한미일 정상회담이 열릴 거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근데 이제 정확하게 시간을 갖다가 얘기하지 못하는 건 이게 다자회의이기 때문에 굉장히 일정이 빡빡합니다. 그래서 미국이 또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다양한 양자회담하고 다자회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정확하게 시간을 확정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3국 간의 일정을 조율하다 보니까 21일 날 개최하는 것은 유력한데 시간이 언제가 될 것이 이 부분은 최종까지 조율하는 부분이 있고요. 이와 더불어서 한미일 정상회담이 열리면 아무래도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안보 분야,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많은 논의가 되어 왔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3국이 모여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향후 실무적인 구체화 작업을 위해서 정상 수준을 확인하는 이런 부분하고요. 아무래도 이제 경제안보 부분에서 첨단 기술 분야에서 3국이 어떻게 반도체나 대용량 배터리, 바이오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해 나갈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논의한 부분에 대해서 재확인하는 그러한 수순을 거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미국이 그동안에 우리는 KAMD라고 해가지고 별도의 어떤 미사일 방어 체계를 구축해 왔잖아요. 근데 MD에 편입될 것이다라고 하는 우려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정부에서는 분명히 선을 긋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한미일이 이제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미사일 정보를 공유한다. 이 정도에서 분명히 선을 긋고 있거든요. 말씀해 주신 MD 체제에 편입하게 되면 한중 관계가 굉장히 어려워지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 정부에서 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사일 경고 정보를 공유한다. 즉 이거는 제한적으로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했을 때 어디서 미사일이 발사가 됐고 어느 방향으로 날아가고 어디에 떨어질 거다. 이 정도만 공유하는 거지. 그것도 3국의 시스템을 통해서 공유하는 거지. 그 이외에 탐지하거나 추적하고 교전 정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미가 양국 간에 공유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선을 긋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MD의 편입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분명히 선을 긋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직은 우려할 부분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민정훈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1부 순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2부에서는 화제성 뉴스 등을 살펴보는 밤참 뉴스 스크린 음악 다방 순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 11시 정각 2부에 다시 오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위기가정을 찾아주세요.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긴급한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데도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아무런 지원도 받지 못하고 극한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는 위기가정이 늘고 있습니다. KBS 강태원 복지재단에서는 가정의 달을 맞아 사회 안전망에서 벗어나 위기에 처해 있는 가정을 발굴해 긴급 지원하는 사업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주위에 스스로의 힘만으로는 도저히 일어설 수 없는 힘든 이웃이 혹시 있는지 찾아봐 주세요. 우리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신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KBS 강태원 복지재단이 작은 힘을 보태겠습니다.
여러분의 제보 전화를 기다립니다. KBS 강태원 복지재단 제보 전화 1533-0900, 1533-0900입니다. KBS 58분 날씨. 황사가 발원하고 있습니다. 어제 밤부터 고비 사막과 내몽골 고원에서 황사가 발원하고 있고 모레부터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겠습니다. 내일까지 미세먼지 농도 좋음으로 예상되지만 일요일에는 황사 영향으로 중부지방 미세먼지 농도 나쁨이나 매우 나쁨 수준까지 높아지겠고 남부지방도 모레 밤부터는 농도가 높아지겠습니다. 내일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밤에 수도권과 강원 영서는 차차 흐려지겠습니다. 일요일도 대체로 맑겠지만 모레 새벽에 경기 북부와 영서 북부에는 5mm 미만의 비가 조금 내리겠고 서울과 인천, 경기 남부, 영서 중남부 지역도 새벽에 산발적으로 빗방울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대구 14도, 부산 15도, 광주 16도, 서울 17도가 예상됩니다. 아침까지 남부지방 중심으로 안개가 짙게 낀 곳이 있겠습니다. 낮 기온은 대구 29도, 세종, 광주 28도, 대구 27도, 서울 26도, 인천, 부산, 울산, 제주 22도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0.5 내지 2m로 일겠습니다. 서울지방 현저기온 22.1도, 습도 61%입니다. KBS 58분 날씨 전금배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이 밤 그냥 보내긴 아쉬우니까요. 당신의 하루의 끝까지 야무지게 채워드립니다. 당신의 지식 충전소 김성환의 시사야. 제주 해녀 무사호숫과 기사 제목이 단번에 제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제적으로 기사 제목을 다는 일이 흔치 않은 데다 제주 해녀가 왜 없느냐는 내용의 제목이 의아함을 불러일으켰기 때문입니다. 10여 년 전부터 제주에 육지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하면서 해녀 학교 열풍이 불 정도로 해녀를 지원하는 젊은 층이 크게 늘었습니다. 해녀 학교 경쟁률이 수십 대 이를 정도로 경쟁은 치열했고 낙방한 지원자 중에서는 재수를 하는 일까지 벌어지기도 했죠. 불과 3년 전 이런 내용이 언론에 보도될 정도로 해녀 열풍이 크게 불었는데 이게 무슨 일일까요? 어제 제주도가 공개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 말 제주에 현직으로 등록한 해녀는 3,226명, 한 해 전보다는 211명, 6.1%가 줄었고 5년 전과 비교하면 760명 가까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감소의 직접적인 원인은 고령화였습니다. 지난해 현직 해녀의 약 92%가 60대 이상이고 이 가운데 70대 이상 고령자가 6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 반면 30대 미만은 4명, 30대는 24명, 40대와 50대를 다 합쳐도 238명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제주 해녀학교를 다닌 젊은 사람들은 다 어디 갔느냐고요? 해녀학교를 수료하더라도 수협과 어촌계의 가입 승인을 받아야만 해녀로 인정받을 수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관문을 통과한 해녀는 극소수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모르긴 해도 호기심에 해녀학교를 다녔지만 고된 물질을 견디지 못하고 그만두는 사람들도 꽤 많았겠죠. 제주도는 행정규칙을 고쳐서 신규 해녀에게 지원하는 정착지원금을 3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높일 예정이라고 하는군요.
몇 년 전 제주를 방문했을 때 해녀의 부엌이란 공연을 본 적이 있습니다. 90세 최고령 해녀가 자신의 고달팠던 인생을 담은 연극에 직접 출연하는 모습을 보며 아주 큰 감동을 받았고 해녀의 유산이 오래도록 보존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졌는데 이 소식을 들으니까 무척 아쉽기만 합니다. 해녀 열풍을 해녀 양성으로 현직 해녀로 연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그런 방법이 있으면 한번 찾는 노릇도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발견이었습니다. of my mind, misty watercolor memories of the way we were, scattered pictures of the smiles we left behind, smiles we gave to one another for the way we were. Can it be that it was all so simple then? Or has time rewritten every line? If we had the chance to do it all again, tell me, would we? Could we? Memories may be beautiful, and yet what's too painful to remember, we simply choose to forget. So it's the laughter we will remember whenever we remember the way we were, the way we 바브라 스트라이샌드의 The Way We Were 들으셨습니다. 김성원의 시사는 언제나 청취자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 기다립니다. 오늘도 방송 내용과 관련한 청취자분들 다양한 의견 들어오고 있는데요. 청취자 422님께서요. 해녀가 그냥 보면 멋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현실은 얼마나 힘들까요? 목숨도 위험할 텐데 이렇게 문자 주셨어요. 그리고 571님은 호기심에 해녀를 하려고 했던 이들이 막상 애로사항이 많다 보니 포기했나요? 사실 만만한 일은 아니겠죠. 점점 줄어드는 추세이겠어요. 이렇게 또 문자를 주시기도 하셨어요. 뭐 세계 무형유산으로 유네스코 세계 무형유산으로 지정이 돼 있잖아요. 근데
노력을 안 하는 건 아닌데 이게 한 세대가 지나고 있는 거잖아요. 그 지나고 있는 그 세대들의 가치나 이런 것들을 우리 사회가 어떻게 인정하고 또 그 해녀 한 분 한 분의 문제가 아니라 해녀 문화를 보존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노력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좀 숙제가 남아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많은 분들이 좀 관심을 가져주시면 참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청취자분들 의견 보내주셔서 고맙습니다. 계속 많이 보내주십시오. 제가 추첨해서 당첨된 분들께 모바일 쿠폰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참여하실 문자 번호는 샵9730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 KBS 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KBS 일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와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은 11시 8분입니다. 오늘 일어난 세상 곳곳의 소식들 당일 배송으로 전해드립니다. 밤참 뉴스 이영경 뉴스캐스터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구지역이 좀 문제네요. 청주 한우농가에서 또 추가로 발생했어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청주의 한우농장 한 곳에서 구제역 양성 반응이 나타났다고 밝히면서 지난 10일 이후에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구제역 사례는 총 11건입니다. 청주가 9건이고 증평이 2건인데요. 한 곳만 염소농장이고 네, 그리고 나머지는 다 한우농장입니다. 그리고 한 곳을 빼고는 50마리 이상 키우는 대형 농장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대규모 농장에서 구제역 발생 그 쏠림 현상이 굉장히 뚜렷하게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에 발생한 농장의 경우에는 전화 예찰 과정에서 의심 증상이 확인이 됐고요. 정밀 검사를 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양성으로 판정이 된 상황이어서 지금 초동방역팀하고 역학조사반을 파견을 해서 출입을 통제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역학조사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살처분을 하기로 했어요. 확인된 농가에서 사육 중인 소를 긴급 행동지침 등에 따라 살처분하게 했는데 벌써 1,500마리 가량 살처분을 한 상황인. 우리가 며칠 전부터 계속 구제역 소식 전해드리면서 불안하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게 확산세가 사실 정부가 처음 얘기할 때는 그렇게 확산 많이 되지 않을 것 같다는 전망을 내놨었잖아요. 네. 근데 결국은 구제역 경보 단계를 심각 단계로 최고 높은 단계로 올렸어요. 네. 그러니까 관심, 주의, 경계, 심각 이렇게 4단계로 구분이 되는데 9개 시군에는 주의 단계였는데 이번에 심각으로 격상을 한 겁니다. 통상적으로 심각 단계는요. 전국적인 확산이 우려될 때 발령되는 건데요. 백신을 접종하지 않아서 구제역이 발생한 경우에는 심각 단계 경보를 정부에서 내릴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이번에 충북 청주와 증평 이 두 곳이 1차 방어선이기 때문에 그걸 막아야 하기 때문에 이런 조치를 취한 것으로 추정을 해볼 수 있고요. 2010년 이후에 구제역 백신 접종이 의무화됐고 접종률 역시 90%를 넘어서는 만큼 정부에서는 국지적인 감염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아직까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계속 그 얘기만 했는데 결국 심각 단계까지 갔잖아요. 다른 데로 퍼질 가능성이 있다 정부도 지금 우려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자꾸 안 퍼진다고만 얘기할 게 아니라 퍼질 걸 전제로 해서 움직여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구제역 확산 조지를 위해서 뭐 사실은 지금 백신 접종을 하겠다 이렇게 밝힌 거는 뭐 이미 밝혔고. 그러면 이동 통제하는 거 그거 말고 지금 딱히 있나요? 없습니다. 지금 20일까지 백신 접종을 해야 된다라는 건데요. 대규모 농가에서 구제역 발생이 아주 뚜렷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대부분의 이런 농가들은 농가 스스로 구제역 백신 접종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현재 아시다시피 이 인력 대부분이 고령이거나 아니면 외국인 노동자의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감안해 보자면 지금까지 백신 접종이 소홀했을지 모른다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어요. 현재까지 지금 구제역이 발생한 원인이 해외에서 들어온 그 원인으로 인해서 감염이 됐을 것이다라고 추정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 보유하고 있는 백신 접종으로 방어할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 이번에 발생한 농가들은 주로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것으로 지금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제2일 가축 상태를 살피는 예찰이 수시로 이루어져야 되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화 예찰하는 동안 의심 증상이 발생이 돼서 이번에도 이제 구제역 검사를 해보니까 양성 반응이 나왔다는 거잖아요. 구제역에 걸린 가축의 경우에는 체온이 많이 올라간다든지 거품이 섞인 침을 흘린다든지 궤양이 생긴다든지 물집이 생긴다든지 이런 모습들을 보이기 때문에 의심 증상의 가축을 발견하면 신고를 하는 것이 가장 먼저고요. 그다음에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소독하고 통제하는
최소화하는 방법이잖아요. 그렇죠. 네. 이동을 최소화하는 건데 외부인이 농가 안으로 못 들어가게 하고 대인 소독을 철저하게 하는 부분들이 많은데 특히 신발을 통해서 많이 묻어서 간다면서요, 바이러스가. 이런 부분에 있어 주의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구제역 백신을 맞히지 않는 농가의 경우에는 과태료를 1,000만 원까지 내야 되는 경우가 많지만 적발 사례가 지금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 사육 농가가 돼지 농가보다 상대적으로 방역에 소홀할 수밖에 없는 게 네. 지금까지 상황을 봤을 때 양돈 농장은 아시다시피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그래요. 계속 발생을 맞아요. 했었기 때문에 네. 거기에 대해서 대비를 계속 하고 있었어요. 팔대 방역 시설이 의무화되어 있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한우 농가나 소 사육 농가의 경우에는 4년 3개월 동안 질병이 없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방역에 오히려 신경을 쓰지 못했기 때문에 이번에 훨씬 더 취약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정부가 정한 백신 일제 접종 기간이 내일까지고요. 접종 이후에 항체가 형성되는 게 지난번 말씀하신 것처럼 2주이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확산 여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가장 좋은 분수령은 이 2주 안에 어떻게든 저지해서 막아야 한다라는 부분입니다. 그 말씀이 딱 그렇게 꽂히네요, 귀에. 그동안에 다른 가축 사육하시는 분들은 그런 농가들은 계속 이렇게 시달렸으니까 감염병에 이것 때문에 굉장히 방역에 많이 신경을 썼는데 네. 그러니까 한우 농가의 경우에는 구제역이 발생 안 하니까 상대적으로 네. 조금 느슨해진 측면도 그렇죠. 있었겠다 싶네요. 예. 이번 기회에 좀 더 확산하지 않고 좀 멈췄으면 좋겠습니다. 네, 하여튼. 그렇습니다. 네, 자 다음 뉴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북한 주민이 일가족 단위로 탈북해 우리나라로 왔어요. 굉장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근데 이게 탈북 소식이 전해지기는 했었는데 정확하지 않았다가 지금 다시 얘기가 또 나오네요. 그리고 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가족 단위로 어선을 타고 탈북한 사례가 2017년 7월 일가족을 포함한 5명의 귀순 이후에 6년 만에 벌어진 일이기도 하고요. 네. 지금까지는 보통 우리가 탈북 루트라고 하면 중국을 통해서 다른 아시아 지역을 통해서 우리나라로 입국하는 사례들을 많이 얘기를 들었었는데 네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중국 국경이 통제된 상황이잖아요. 그러네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발견된 이 탈북 가족들은 지난 6일 밤 12시쯤에 연평도 서북 쪽의 북방 한계선 근처에서 배 한 척이 우리 군의 레이더에 포착이 된 겁니다. 네. 연평도 북단에서 NLL까지 거리가 3km라 그래요. 그러니까 남쪽으로 내려오는 배가 TOD를 통해서 육안으로 확인이 됐고 이제 군에서 사람을 출동시켰는데 9명이 이번에 탈북을 했는데 참 묘한 게 부부가 있잖아요. 네. 그럼 양쪽에 사돈지간이죠. 말하자면 편부모를 모시고 형제와 아이들까지 합쳐서 총 9명이 일가족이 내려왔습니다. 다. 근데 이게 굉장히 적지 않은 인원이기 때문에 그럼요. 감시를 피해서 탈북을 한다는 게 정말 어려운 데다가 중국 루트가 아니라 이 맞닿고 있는 경계 NLL을 통해서 들어왔다는 게 굉장히 보통 일이 위험한 아니거든요. 일이었을 텐데. 예. 게다가 이 적지 않은 인원이지만 상대적으로 수월하게 내려왔다고 볼 수 있는 건 가족이기 때문에 가능한 건데요. 북한에서는 생활총화처럼 서로 감시하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네. 가족이 아닌 경우에는 한꺼번에 많은 인원이 탈출하기 굉장히 어려운 모습이라고 합니다. 이제 목선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기 예. 소유의. 거기다가 귀순을 한 달간 치밀하게 준비한 것으로 전해지는데 이 목선에 비상식량, 옷까지 연료까지 실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랫동안 표류할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하고 준비를 했다고 볼 수 있을 거고요. 본인들이 개조한 목선을 타고 내려왔다는 거. 그다음에 직접 바다를 건너올 결심을 했다는 건 그만큼 조류를 잘 알고 있고 이 지역을 알고 있는 분들이라고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출발지는 황해도 강령군이었고요. 예. 여기서 NLL까지 50km인데 강령군에서 배를 띄워서 조류를 타고 내려온 지 얼마 안 돼서 NLL을 넘었고요. 우리 군에 발견이 됐습니다. 그 당시에 비가 많이 와서 시야가 잘 보이지 않는 상황이었기 네네, 때문에 네. 상대적으로 북한 측의 감시가 피해지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고요. 게다가 지금 꽃게철이어가지고 중국어선이 많잖아요. NLL 부근에. 예. 그러다 보니까 북한군의 입장에서는 추적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하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탈북하기 좋은 조건이었던 거네요. 네. 왜냐하면은 저도 이제 교동도 강화도 있는데 네. 바로 북측이 보이거든요. 그렇죠. 지나가는 배가 육안으로 다 보일 정도예요. 네. 그렇게 가깝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렇게 목선으로 내려온다고 하면은 탈북할 때 걸릴 가능성 굉장히 높거든요. 높잖아요. 네. 근데 그 위험을 감수하고 넘어올 정도면은 참 대단한데 왜 이렇게 탈북을 가족 단위로 할 생각을 했다 그러나요?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북한 주민들이 코로나
코로나로 인한 북한 통제 염증을 느껴서 탈북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네. 평소 남한 방송을 많이 봤다고 합니다. 그래서 남한 사회를 동경해왔고 코로나19로 사회 통제가 굉장히 강화되면서 그 체제의 염증을 느끼면서 귀순을 결심했다고 합동신문에서 진술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돈관계를 인척관계라고 진술을 하고 있고요. 구체적인 신원사항은 사실 공개하기 좀 어렵죠. 그렇죠. 탈북 루트도 사실 공개가 된다고 했을 때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선박을 이용해서 서해상으로 귀순했다 정도만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보도를 보니까 아까 제가 사돈지간인데 아이들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서너 살의 자녀들이 포함이 돼 있었는데 이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비가 내리는 바다를 건너서 온 거잖아요. 네. 얘기를 들어보니까 김정은 체제 충성심 고취를 위한 세뇌교육이 유치원 들어가면 시작이 된대요. 근데 부모 입장에서 유치원에 들어가서 세뇌교육이 시작되기 전에 이 아이들을 위해서 탈북해야겠다라고 하는 결심을 굳혔다고 합니다. 게다가 지금 이제 북한 같은 경우는 봉쇄가 되면서 경제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뇌물이나 착취가 일상화되어 있다라고 하는 그 부조리에도 환멸을 느꼈다고 합니다. 이전과 달리 지금 현재 북한 사회에도 외부로부터 듣는 소식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 압박적이고 권위적인 사회체제에 대한 불만들이 굉장히 높다고 하네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영향을 주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합동신문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귀순 의사가 확인됐으니까 신문을 끝내고 조만간 북한 이탈주민 보호센터와 북한 이탈주민 정착지원사무소로 옮길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게 참 용어가 통일이 안 돼가지고 과거에는 탈북민이라고 그냥 얘기했고 네. 탈북자라고 표현했었죠. 그랬다가 네. 탈북민으로 바뀌었다가 북한 이탈 주민로 바뀌었다가 네. 지금 다시 또 탈북민 이런 용어가 또 쓰여가지고 사실 그러니까요. 가장 적절한 용어가 뭔가 과거 통일부에서는 이거 용어를 공모까지 했었어요. 여러 번 바꿨었잖아요. 네. 예. 일단은 북한 이탈 주민이라고 부르겠습니다. 네. 근데 이런 주민들이 앞으로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요. 네.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중국과의 무역이 여의치가 않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북한 내부에 굉장히 많은 경제난이 이어지면서 그걸 못 견디면 탈북을 하면서 생명이 위험하나 내부에 있으면서 생명이 위험하나 이 두 가지 중에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늘어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기는 합니다만 탈북민 입국 인원을 좀 보면 2019년까지 1000명대를 유지하다가 2020년에 229명, 2021년에는 63명, 2022년은 67명으로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네요. 예, 왜냐하면 이제 북한과 중국의 국경이 닫히면서 아무래도 탈북을 시도하는 주민들이 줄어들 수밖에 없었는데 만약에 이게 좀 더 개방이 된다 그러면 그런 시도를 하는 주민들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사회 불안 요인도 있는 거죠. 이후에 이제 그 북한의 감시도 강화되어졌고 게다가 식량 사정이 좋지 않다 보니까 불안 요인으로 충분히 작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네. 그런데 문제는 코로나19 기간 동안 탈북 루트 자체가 사라졌다라고 하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 루트가 차단이 되고 브로커들의 활동이 제한이 되면서 그렇게 늘어나지 않을 가능성도 있겠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 이탈 주민이 이렇게 늘어난다고 얘기하고 북한 주민들의 인권 문제도 강조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과연 우리는 북한에서 이렇게 이탈한 주민들을 받아들일 준비가 제대로 돼 있는가? 네. 이것도 또한 질문을 던져야 되지 않나 싶어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러니까 뭐 혼자 있다가 사실 고독 사는 경우도 있고 예. 그것 때문에 상당히 사회적인 문제가 되기도 하고 그랬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똑같은 국민으로서 얼마나 잘 받아들여줄 준비를 하고 있는가 이것도 한번 점검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밤찬스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사실 저도 이 보도 보고 깜짝 놀랐는데요. 네. 서울의 한 고등학교 야구부에서 학교 폭력이 발생했어요. 고등학교 야구 선수가 같은 학년의 팀 동료 3명으로부터 지속적으로 학교 폭력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네. 이 사실이 이 학생의 담임 선생님이 신고하면서 학교 측에 알려지게 됐습니다. 가해 선수가 수학여행 동안 이 선수랑 같은 방을 쓰게 해달라고 요청을 하니까 부모님이 담임 교사에게 그동안의 피해 사실을 알렸고 학교에서 자체 조사를 해보니까 가해 선수들이 A군에게 야구공을 던져서 맞히고 훈련 중 뒤에서 다리를 거는 등 수차례 폭력을 가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가해 학생들이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10차례 이상의 신체적, 정신적 폭력을 가한 것은 사실이라는 부분은 인정을 했고요. 예. 게다가 이 선수가 허리를 부상을 당한 적이 있는데 예. 그 부상당한 부분이 집중적으로
또 맞기도 했다. 이런 보도들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 측에서는 보호 차원에서 지금 분리 조치를 가해 선수들과 한 상황이고요. 네. 충격적인 거는 이제 이 가해 선수 가운데 한 명이 현직 프로야구 단장의 아들이라는 점인데요. 가해 선수들이 학교 진술서에 폭력 행위 일부만 인정하고 있고 이 피해 학생의 어머니는 이것보다 훨씬 더 정도가 심하게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목을 조른다든지 허리띠로 때린다든지 그다음에 그 메신저 사진에 동생 사진하고 같이 올라와 있는 걸 보고 가족을 비하하는 그런 말을 한다든지 굉장히 여러 가지였다고 합니다. 학교 측에서 지금 자체 조사를 한 것을 토대로 해서 전담 기구의 논의를 거쳐서 이제 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심의위원회가 있잖아요. 네. 이제 거기 넘길 예정이라고 하네요. 그 도저히 안 돼가지고 뭐 녹음을 다 했다면서요. 네. 예, 지난 4월 11일부터 22일까지 12일간 괴롭힌 모습이 드러난 녹취록이 지금 언론을 통해서 공개되기도 했는데요. 가해 학생이 주로 이 피해 학생을 괴롭히기 시작한 게 야구부에서 운동을 하면서부터 시작됐는데 이 피해 학생이 중학교 때는 야구부 출신이 아니라 그래요. 예, 그러게요. 예, 그러니까 예. 노골적으로 무시하는 정황을. 일종의 차별을 한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나는 원래 야구 그렇죠. 중학교 때부터 야구를 했는데 네. 너는 클럽 출신이야. 네. 이러면서 무시하면서 모욕 그렇죠. 주고 이러면서 시작됐다는 거잖아요. 허리 부상으로 재활 치료를 받고 있었는데 허리 부위를 집중적으로 폭행한 정황도 아까 말씀하신 그 녹취록에 드러나기도 하고요. 심지어는 괴롭힘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면 어떡하냐 이런 얘기를 서로 주고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신상을 들먹이면서 욕설을 하기도 했다고 하네요. 예. 근데 아까 프로야구단 단장 아들도 있다면서요? 네, 가해자 그렇습니다. 조사가 시작되자마자 피해자 측에 사과 문자를 보냈다고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과 다른 얘기가 많다라고 하는 피해 선수 측의 주장을 부인하는 듯한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지속적이고 집단적인 폭행을 했던 것은 사실이 아니다. 아직 학폭위가 열린 것도 아닌데 기정사실로 확정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입장을 밝혔다고 하는데요. 피해자의 주장과 가해자 측으로 지목된 쪽의 주장이 굉장히 입장이 크다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단장이 이게 사실이라면 자녀의 그 야구 유니폼을 벗길 것까지 각오하고 있다. 야구를 그만둘 수도 있다는 뉘앙스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아시다시피 프로야구에서 예전에 학교폭력의 이력이 밝혀져서 징계를 받고 팬들로부터 소외당한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 키움 히어로즈의 안우진 선수가 지난해 리그 2관왕을 차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에 나서가지도 못했고 9월에 열리는 항저우 아시안게임에도 출전을 못하게 됐습니다. 두산 베어스의 김유성 선수는 중학교 시절에 학교폭력 가해자였던 사실이 밝혀져서 NC 다이노스 지명이 철회됐고요. 2년 후인 올해서야 두산을 입단하게 됐었는데요. 최근에는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으면서 프로 데뷔의 꿈을 이뤘다고 합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 과연 정말 중요한 게 뭔가를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아니 뭐 학폭 엄벌하겠다고 네. 정부에서 대책 마련하고 막 그랬었잖아요. 네. 근데 지금 뭐 녹취록까지 나온 상황에서 학폭 자체를 부인할 수 있을까? 이것도 뭐 법적으로 끌고 가는 거 아닌가 또 모르겠네요. 힘세다고. 네. 자, 서울 곳곳에 하루살이가 출몰해 시민들이 불편을 커지고 있다고요? 예. 한 그 기자분이 하루살이 그 완전히 몸에 달라붙은 그 모습을 그대로 방송을 해서 사람들이 깜짝 놀랐는데 네. 제가 보니까 잠실 야구장에서 KT 위즈랑 LG 트윈스 경기가 있었습니다. 어제 있었는데요. 수천 마리 하루살이 떼가 야구장을 습격해서 관중들이 굉장히 큰 불편을 겪었는데 중계화면 보니까 저 하얀 게 저게 뭐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심지어는 저 입 벌리고 있으면 입에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될 정도로 그러니까 정말 야구장을 습격한 모습이었는데요. 네. 중계 영상을 보시면 아마 깜짝 놀라실 겁니다. 투수가 공을 던지고 타자가 야구 배트를 휘두르는 와중에도 수십 마리 하루살이가 선수들 주변에 심지어 스트레칭 하는데요. 날아다니는 게 중계 화면으로 다 보일 정도였습니다. 왜 이렇게 어디서 이렇게 나온 거예요? 네, 정말 심각한 하루살이들인데 이 하루살이 별명이 팅커벨이라고 합니다. 날개를 펴면 길이가 5cm에 달해서 팅커벨이라고 불린다고 하는데요. 5월 중하순부터 활동을 하는데 요즘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갑자기 출몰 시기가 빨라진 겁니다. 근데 불빛을 너무 좋아하니까 밤에 계속 불을 켜놓는 편의점이나 식당에 정말 너무 많이 오니까 피해를 본다고 하는데 이게 자연적으로 죽는데요. 4, 5일 내에. 인체에 유해하진 않는데 빛을 너무 좋아하니까 거기 막 몰려드니까 일상생활에 불편 아닌 불편을 주게 되고요. 이 살충제를 살포할 수도 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유충서식지인 한강유역은 상수원 보호구역이기 때문에 살충제 살포가 불가능한 상황이어서 지금 할 수 있는 건요. 불빛을 좋아하니까 불을 좀 최대한 덜 켜는 방법.
좀 불편함을 감수해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예. 조만간 죽을 거라고 하는데 네. 5cm면은 팅커벨이라고 부르기에는 좀 그럴 것 같은데. 한강 주변에 제일 많이 출몰한답니다. 조심하십시오. 예. 네, 자 밤참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영경 뉴스캐스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잠들기 전 꺼내 먹는 지식알 사탕. 김성환의 시사야. 금요일 밤 축척한 감성 속으로 여러분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심야음악다방 스피노프 스크린음악다방 임현음악 전문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요즘 날씨 오늘 진짜 좋더라고요. 최근에 날씨 좋은 날이 아니까 너무 좋다 못해 너무 덥기도 하고 뭐 하여튼 묘해요 좀. 그러니까요. 이제 조금만 있으면 분명히 너무 더워질 것 같은 예감이 벌써 몰려오긴 하는데. 근데 그때 생각하면은 지금이 참 좋은 계절이죠. 그러니까 지금 잘 만끽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오늘 이 날씨와 관련된 얘기 혹시 갖고 오시는 거 아니에요? 저도 날씨에서 조금 영감을 받았습니다. 오늘 주제를 너무 고민하다가 네. 하늘이 너무 파랗고 좋더라고요. 그리고 산은 또 푸르고 뭐 여러 가지 푸르고 파랗고 이래서 5월이 또 계절의 여왕이기도 하고 네. 이렇게 좋은 시절에 저 푸른 창공을 헐헐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새들 참 부럽고 비행기 값도 비싼데 요즘에 그 뭐 돈 낼 필요도 없고 이렇게 날아다니면 얼마나 좋을까. 아니요 유로까지 날아가거나 이러면 새도 힘들 거예요. 이거 날기 어려워요. 아 그런가요? 마일리지도 안 쌓이고 힘든가? 그래서 오늘은 어쨌든 독특한 비행사가 등장하는 영화들을 한번 골라봤습니다. 독특한 비행사요? 그냥 맞아요. 비행사도 아니고요? 맞아요. 왜냐하면 예전에 저희가 조금 비행 관련된 걸 한번 한 적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최근에 제가 영화 몇 편을 봤는데 마침 또 그런 영화들이 있어서 착안을 하게 되었고요. 첫 작품은요. 네. 2022년 그러니까 작년에 나온 영화 디보션이라는 작품이에요. 그러니까 네. 한국어로 하면 헌신이라는 뜻이 될 것 같은데 말 그대로 헌신에 대한 영화입니다. 이 특이한 어떤 배경인데요. 미국 최초의 흑인 전투기 조종사. 네. 정확히는 미국 해군 최초의 흑인 전투기 조종사 실화를 각색한 작품입니다. 네. 배경이 1950년이에요. 한국 전쟁 이 배경입니다. 또 특히 장진호 전투가 등장하는 유명하죠. 네. 그런 영화가 되겠고요. 네. 미 해군 최초 흑인 파일럿 제시 브라운 소위가 주인공입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비행을 하는 이분은 백인이에요. 윙맨 톰 허드너 중위 이렇게 팀을 이뤄서 펼쳐지는 하늘과 땅에서 펼쳐지는 우정과 뭐 이런 감동 스토리라고 할까요? 항공모함 이착륙 비롯해서 치열한 훈련을 거쳐서 근데 1950년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인종차별이 굉장히 심하던 시절이고 그렇죠. 또 흑인인데 뭐 잘났고 파일럿에 도전한다고 하니까 주변에서 응원하는 사람들도 있지만은 그 부대 안에서도 질시를 하고 저 친구 잘 안 됐으면 뭐 이렇게 모함도 하고 이런 상황들이 계속 펼쳐져요. 그러다가 이제 실전에 마침내 투입이 되게 되는데 바로 그 실전이 한국 전쟁이 되겠죠. 이 영화의 또 관전 포인트가 이 공중전 그리고 그 비행 장면들인데 요즘에 아주 잘 빠지고 날렵하고 첨단의 이런 비행기가 아니고 1950년에 정말 투박한 전투기들이 그렇죠. 예, 이 공중전을 벌이는데 그게 또 굉장히 실감나게 그려져서 이게 또 볼만한 그런 영화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참 묘한 영화예요. 네, 그래요, 맞아요. 그러니까 아니 그냥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그냥 탑건 떠오르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또 장진호 전투가 나와요. 그렇죠. 근데 당시에 6.25 전쟁을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고 그때 북한군이 섹스기라고 불렸다든가 그 미군 전투기를 제일 무서워했다고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맞아요. 공중전에서는 현격히 뭐 이렇게 균형이 안 맞는 상황이었고 뭐 그랬다고 하는데 그런 게 막 복잡하게 얽혀가지고 뭔가 약간 어색할 것 같기도 하는 느낌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탑건 말씀하셨듯이 탑건에서 이제 1980년대이다 보니까 그리고 그 동시대를 다뤘기 때문에 전투기도 뭐 F-14 톰캣이 등장했었고 음악도 거기에 맞춰서 당시에 가장 세련됐던 락 음악, 전자 음악, 신스팝 이런 것들이 이제 그래요. 나왔죠. 잘 아실 거예요. 하지만 이 영화는 1950년대를 잘 표현을 하기 위해서 특히 중간에 부대가 이제 프랑스에 이제 상륙을 해서 거기서 좀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그런 장면들이 나와요. 그래서 그때 뭐 당시에 재즈 빅밴드 음악이라든가 이브 몽땅이 부른 샹송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그 깔립니다. 그런 부분들이 또 재미 요소예요. 그럼 이브몽땅 우리 듣는 거예요? 이브몽땅은 아니고요. 예. 그 장 브르토니에르라는 아주 옛날 프랑스 가수 겸 배우가 예. 불렀던 곡이에요. Sur le ciel de Paris라는 곡, 파리의 하늘 아래. 이건 뭐 정말 대표적인 뭐 샹젤리제와 함께 정말 대표적인 샹송이고요. 오늘은 영화에 실린 그 원곡 버전 말고 재즈 피아노 버전, 프랑스의 재즈 피아니스트 제키 테라송이 연주한 아주 아름다운 버전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그러면은 듣고 오겠습니다. 제키 테라송의 Sur le ciel de Paris 들으셨습니다. 프랑스 파리에 갔다 온 느낌이에요. 그럼 우리가 재즈 음악은 이렇게 듣는 게 꽤 된 것 같은데요. 오랜만에 듣는 것 같아요. 그런가요? 네. 그런 것 같기도 하네요. 이렇게 쫙 이렇게 솜이 물에 젖은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방금 전에. 이것도 예리한 감상평이
나오는데요. 갑자기 난데없이 네. 칭찬해 주시니까 제가 당황스럽네요. 네. 이 파리의 하늘 아래라는 그 제목을 갖고 있는 곡인데요. 뭐 연주곡 버전으로 들으셨지만은 샹송들이 다 그렇듯이 가사가 굉장히 시적이에요. 그러니까 그 파리의 하늘 아래서 젊은 남녀 연인들이 어울려서 그 벌이는 그런 연애와 모든 감정들이 다 시가 되고 노래가 되고 그 파리 하늘 자체가 이걸 질투해서 비도 내렸다가 사실은 너무 흐뭇해서 이것이 무지개로 바뀌지 뭐 이런 내용이에요. 전 세계 연인들의 약간 로망 같은 거예요. 아, 그렇죠. 파리에서 한번 연애를 해봤으면 맞아요. 현지인을 사귀든 아니면 사귀어서 데려가든 뭐 이런 거죠. 네. 자, 얘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네. 또 다른 비행사 어떤 사람이 나오는 영화가 나올지 궁금한데요. 네, 앞에 영화 디보션에서는 미국 그 해군 최초의 흑인 조종사에 대한 이야기였는데 네네. 이번에는 최초의 여성 비행사에 관한 작품입니다. 네. 2009년 영화고 아멜리의 하늘을 사랑한 여인이라는 제목이에요. 네. 이거 역시 실화를 바탕으로 한 작품이고요. 여성 최초로 직접 비행기 몰아서 대서양을 건넜던 정말 입지전적인 파일럿이었습니다. 아멜리아 에어하트 실존 인물이에요. 예. 일대기를 각색한 영화가 되겠습니다. 이 배경은 1937년이고요. 이 아멜리아 에어하트 힐러리 스웬크가 연기를 했는데요. 네. 그 에어하트가 남편이자 조력자인 조지 퍼트넘, 리처드 기어가 연기를 했어요. 퍼트넘의 도움으로 보조 조종사인 프레드와 함께 지구 일주 비행에 도전하는 이야기예요. 지구를 한 바퀴 도는 거죠. 이 비행기를 타고. 네네. 그 당시에는 그게 어마어마한 일이었죠. 그것도 여성 비행사가.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위기도 겪고 이러면서 자신이 살아온 삶을 돌아보는 액자식 구성의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힐러리 스웬크가 안 그래도 굉장히 연기파 배우인데 정말 그 아멜리아 에어하트와 외모도 닮았어요. 이 사진을 찾아보면은. 근데 정말 열연을 펼치는 그런 영화예요. 근데 1937년에 네. 그 시대에 어떻게 여성이 비행사에 도전하고 네. 그리고 지구 일주 비행을 할 생각을 했을까요? 이건 웬만한 사람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이 영화에도 나오지만은 그래서 처음에는 이 리처드 기어가 그 연애를 하기 전에 그냥 일종의 에이전시로 이 아멜리와 비행을 할 때 당신은 실제로 비행할 필요 없어. 그냥 옆에 타. 그런 자기가 다 비행한 것처럼 해서 내가 기사 내줄 테니까는 그럼 홍보가 되잖아.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근데 아멜리아는 결코 굴하지 않죠. 제가 직접 조종관 잡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펼쳐진 도전기가 이 영화가 되겠습니다. 딱 그 느낌이 음악에도 반영이 돼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맞아요. 이제 스코어는 프랑스의 베테랑 영화 음악가죠. 가브리엘 예어드가 맡았는데요. 이 예어드는 정말 아름다운 멜로디로 유명해요. 베티블루 37.2도, 잉글리시 페이션트, 리플리 이런 음악들 담당했고 이 영화에서도요. 그 스코어가 배경 음악들이 정말 아름답고 사운드 트랙만으로 감상을 하셔도 정말 아름답다는 느낌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그런 음악으로도 같이 있는 그런 영화입니다. 기대가 되는데요. 우리 어떤 노래 들어보면 좋을까요? 예어드의 스코어는 아니고요. 중간에 영화에서 흐르는 그런 음악 중에서 골라봤는데요. 에서 워터스라는 정말 예전에 1920, 30년대 활약했던 재즈 가수입니다. 이분이 부른 버전의 문글로우라는 곡 골라봤어요. 달빛이 나를 당신에게 이끌었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아주 로맨틱한 노래입니다. 아름다울 것 같네요. 선율이. 자, 듣고 오겠습니다. It must have been moonglow way up in the blue. It must have been moonglow that led me straight to you. I still hear you saying, dear one, hold me fast. And I keep on praying, oh Lord, please let this last. We seem to float right through the air,
to come from everywhere. And now when his moon glows way up in the blue, I'll always remember that moon glow gave me you. It must have been moon glow way up in the blue. It must have been moon glow that led me straight to you. I still hear you saying, sweet child, hold me fast. And I keep on praying, oh Lord, please let this last. We seem to float through the air, heavenly songs seem to come from everywhere. And now when there's moon glow way up in the blue, I'll always remember that moon glow gave me you. 에설 워터스의 문글로우 함께 들어봤습니다. 아 근데 이거 들으신 분들, 청취자분들 깜짝 놀라셨을 거예요. 이게 어떻게 음원이 남아있죠? 한 20, 30년대 맞아요. 이게 한 1934년경 음원인데요. 네. 그러니까 이런 음원들은 사실은 방금 들으셨겠지만 이 LP 잡음 같은 그쵸, 게 있잖아요. 그쵸. 이런 예. 형태로밖에 남아있지 않은 거죠 지금. 그걸 디지털로 보곤 해도 딱 그 정도 그렇죠. 예, 그거잖아요. 예. 영화에서도 이 처음에는 이게 LP로 재생을 하는 장면이 나오고요. 그렇군요. 네. 하여튼 좀 귀한 음악을 들은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맞아요. 네. 자, 마지막 세 번째 영화는 어떤 건지 궁금하네요. 독특한 비행사들 골라봤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이번엔 우주 비행사고 그 중에서도 여성 우주 비행사입니다. 이 포스터에서부터 바로 이 여성 우주 비행사의 얼굴이 완전히 익스트림 클로즈업이 되어 있는 그 장면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네. 그런 영화였고요. 2013년 영화입니다. 그래비티. 골라봤어요. 예. 강렬한 작품이었죠. 예. 알폰소 쿠아론 감독이고요. 알폰소 예. 쿠아론 감독은 뭐 위대한 유산부터 로마까지 아주 독특한 영상 미학을 갖고 있는 그런 감독이었어요. 이 작품에서는 이제 라이언 스톤 박사죠. 샌드라 블럭이 주연을 맡았는데 이 박사가 이제 허블 우주망원경 수리하기 위해서 우주 공간을 탐사하다가 마침 이제 폭파된 인공위성 잔해랑 충돌을 하면서 말 그대로 인간 최고의 공포라고 할 수 있죠. 완전한 고립. 아무도 나를 구해줄 수 없는 막막한 우주 공간에 홀로 둥둥 떠 있게 되는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생존을 위해서 혼자만의 사투를 벌이는 전대미문의 재난 극복 스토리죠. 거의 그 우주 과학 영화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네. 이건 꼭 봐야 되는 영화로 꼽히는 영화더라고요. 맞아요. SF 영화 가운데서도 독보적인 어떤 스토리와 영상미를 갖고 있는 그런 영화였던 것 같아요. 음악이 저도 사실은 보긴 했는데요. 네. 아름답진 않았던 것 같은데 느낌이. 제가 지금 잘못 기억하고 있나요? 네. 오히려 그 음악이 사실 귀에 잘 들어오진 않으셨을 거예요. 네. 왜냐면은 이 스티븐 프라이스라는 영화 음악 감독이 맡았는데 예. 과학적으로 따지면 우주 공간에서는 음악이라는 게 들릴 수가 없죠. 그렇죠. 네, 음악은 어떤 음을 진동해주는 매개체가 있어야 되는데 우주 공간에서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네. 어떤 소리도 들릴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그러나 영화이기 때문에 그 감상자들의 몰입을 위해서 음악이 삽입이 되어야 했었고 네. 스티븐 프라이스는 아주 영리하게 그 앰비언트 뮤직이라고 하죠. 어떻게 보면 노이즈에 가까운 그런 사운드들과
그 최소한의 어떤 미니멀리즘에 입각한 멜로디들을 결합을 해서 네. 아주 영리한 방식으로 영화 음악을 만들어냈어요. 주로 우주 공간에 나가 있을 때 장면들을 제일 많이 기억하는 영화거든요. 맞아요. 가서 뭐 수리하고 거기서 아까 미아라고 말씀하셨지만 그 이렇게 생명줄 같은 게 끊어져 가지고 막 떠도는 걸 거울 또 구출하려고 막 하는 그런 장면에 어떤 음악이 들어갔었지? 지금 기억이 잘 안 나요. 자, 끝으로 우리 들어볼 음악은 어떤 걸까요? 네, 이 사운드 트랙 가운데서 그래도 가장 드라마틱했던 음악적으로도 그리고 장면에서도 가장 하이라이트 장면에 삽입됐던 음악입니다. 이 스티븐 프라이스의 쉔즈라는 곡이에요. 네. 쉔즈는 이제 선저우호로 많이 알려져 있는 중국의 비행체고 실제로 이 하이라이트 장면에서 바로 이 선저우호 그리고 티안궁이라고 하는 티안궁이죠. 한자로는 천궁, 하늘의 궁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 때문에 사실은 어떤 전기를 마련하게 되거든요. 이 장면에 삽입이 됐었던 아주 드라마틱한 곡을 준비를 했습니다. 저도 오래간만에 영화 스토리 다시 복귀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스크린 음악다방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임효은 음악 전문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환의 시사야 오늘 순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모바일 쿠폰 당첨자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임효은 기자가 추천한 곡이죠.